감천하의 시단 1년 세 번째 평론인데요. 부교재 페이지 60쪽. (1년) 동안에 1935년 1년 동안에 시단을 총평하는 그런 자리에서 주로 이제 김기림이 같은 해에 제출했던 기교주의 비판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부분인데 68쪽 보면요. 기교파 시인들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대목이 68쪽 왼쪽에 위에서 넷째 줄 나옵니다. 기교파 시인들은 시의 내용과 사상을 방기하고 있다. 방기라고 하는 것은 놓쳐버린다. 그죠? 관심 밖에 둔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내용과 사상.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량파, 1920년대 경량파, 그리고 그것을 이은 카프, 그 연장선에서 지금 임화가 비평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주로 내용, 형식보다는 내용 위주이고 또 그 내용은 현실에 대한 적극 참여, 그리고 역사의식, 뭐 시대정신, 이제 더 선명하게는 계급투쟁,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것이 이제 이 내용과 사상이라는 것으로 압축되어서 표현된 것이고요. 있는 것은 표현의 기교,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비관심, 뭐 이런 것이다.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지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감각을 노래한다, 감정이란 사상과 통하는 것이므로 이랬습니다. 이 부분도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감정을 중시하는 것은 낭만주의의 기본 속성인데 여기서는 감정을 중시하고 있죠. 감정을 다시 존중하고 있습니다. 임화를 비롯한 이 카프의 문학인들이 낭만주의를 역시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화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중시하고 감각을 뭡니까? 비판하는 것이죠. 왜? 감각은 서구 현대시에서 이미지즘, 모더니즘 시들이 사실은 상징주의 19세기 말 프랑스 상징주의 시부터 감각을 중시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20세기 이미지즘과 모더니즘의 이미지로 그것이 다시 수렴되면서 감각적인 요소는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감각을 중시한다는 것이 문해사조로 보면 낭만주의하고는 달리 시어가 갖고 있는 이 감각적 요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과 관련된 이 오감과 관련된 감각을 통해서 뭘 살리려고 했어요? 그 상징주의 시인들이 바로 암시와 상징의 효과를 이 감각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보들레르 시에 잘 나타나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한 서정주 시에도 잘 나타나죠. 상징들이 강렬한 어떤 감각적 환기를 통해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을 통해서 암시의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들레르를 포함하는 19세기 말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의 중요한 방법론이었죠. 기억나죠? 우리 이번 학기에 공부했으니까 9월 초에 공부한 것 같습니다. 서정주 시를요. 그러니까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화사라는 작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향 박하의 뒤안길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사향과 박하, 강렬한 후각적 이미지를 발산시키는 그런 상징이죠. 보들레르 시도 그렇고 상징주의 시인들의 시가 이 감각을 중시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낭만주의가 중시한 감정과는 다르다. 이건 이제 사실은 문해사조의 역사, 서구 문학사의 역사, 한국 문학사의 역사에서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 부분이 약간 변화가 있는 것은 감정을 지금 사상과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정은 낭만주의하고도 연결되고 뭐하고도 연결돼요? 인간성하고도 연결되고 휴머니즘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성과 휴머니즘이 뭐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약간 도식적이긴 한데 이 사고방식이 뭐하고도 연결돼요? 인간성, 휴머니즘, 이것이 바로 사상과 내용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자, 큰 틀의 흐름은 한국 현대시가 1930년대 이후에 보여준 이 순수화 경향을 기교주의로 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것은 김기림에 의해서 이미 먼저 자기 반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마가 그것을 더 강조하면서 김기림까지도 지금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재미있는 것은 조금 이 부분을 구체화시킨 내용이 68쪽 오른쪽에 나옵니다. 기교주의로 지금까지 취급해온 뭉뚱그리면 이제 기교주의인데 그걸 다시 세분해서 어떻게 나눕니까? 68쪽 오른쪽입니다. 아류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 아류에 속하는 박재륜, 이서해, 유치원 뭐 이렇게 이건 뭐 이마 비평가가 나름대로 그렇게 분류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경향이 다르지만 이렇게 세분하면 좀 달라지지만 큰 틀에서 공통분모는 기교주의인데 그래서 기교파 시인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공통점은 뭡니까? 사상상의 공통점이 있다. 동일성이 있다. 첫째, 내용보다 기교를 우위에 둔다. 뭐 이거는 역시 상식입니다. 둘째, 현실에 대한 관심의 회피자다. 그죠?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지금 69쪽 왼쪽으로 가면요, 정관, 채관 뭐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고요, 허무, 신앙 이런 순서로 정관자에 해당되는, 관자는 관찰하다는 한자를 잘 봐야 돼요. 정은 고정돼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정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자가. 그러니까 정관은 관조, 다른 말로 하면 관조, 관찰하고 고정된 상태에서 현상을 관찰하는 그것이 정관이고요. 채자는 체념한 채 관찰한다 뭐 이런 뜻이니까 관조와 역시 같은데 이 한자어를 통해서 허무, 신앙 이 순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각 해당되는 시인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최대의 정관자는 신석정이다. 최대의 신앙자는 정지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거기 왜냐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교파 시인들의 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1930년대 정지용이 왜 신앙에 해당됩니까? 정지용 초기에 바다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미지즘 시를 쓰다가 중기시로 가면 가톨릭 신앙을 중심으로 가톨릭 시를, 즉 종교 시를 씁니다. 정지용 시를 공부해 보면 시를 전집을 살펴보면 그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 신앙의 영역에서 정지용을 이제 대표적인 가톨릭 시인으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자, 그죠? 김기림의 유형이죠. 그렇게 지금 자기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 생활의 소비적 반면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자를 안 보면 이게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면이란 뜻으로 요즘 많이 쓰는 것이 이면이죠. 어떤 현상에는 그 이면이 있어서, 그죠?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단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면에 해당되는 것이 반면입니다. 반대쪽 측면, 반대 측면 뭐 이런 뜻이죠. 소비적 반면에 대한 인상,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이 사회가 형성되고 거기에 소비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면에 보여주는 어떤 병폐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감각적으로 전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기림의 시를 읽어봐야 그죠? 김기림 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이마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여기 제목을 또 이제 언급하면서 김기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밀히 분류할 수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 69쪽 오른쪽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현실로부터의 소극적 회피의 감정의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김기림이 지금 집중 공격의 대상인데, 비판의 대상인데, 그래서 시까지 같이 거론합니다. 비평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고 시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69쪽 오른쪽 아래쪽입니다. 기교파 일방의 지도적 시인인 김기림 씨의 최근작 기상도. 자, 그러니까 이 1935년에 이 기상도라는 작품이 발표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시에 있어서의 기교주의 반성과 발전, 그리고 객관에 대한 시의 포즈, 오전의 실론, 이런 이제 비평문들을 김기림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0쪽으로 넘어가서, 자,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기림의 주장을 어디까지 지금 어느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냥 김기림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교파 시인들은 이러이러한 시인들이 있고 그것을 분류하면 이렇게 되고 공통분모는 현실 도피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일반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김기림의 논리에 대해서 이마가 나름대로 좀 예리한 비판을 해요. 어떤 부분인지 보겠습니다. 70쪽입니다. 왼쪽에요. 시의 기교와 내용의 새로운 전체성 애로의 융합을 주장하였다. 이건 김기림의 주장을 그대로 그죠?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기교주의로 흘렀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필요해요? 내용과 시대 정신과 사상, 그죠? 이런 거 필요하다. 그래서 시인들이 현실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를 뭘로 두었어요? 전체성의 시다. 이렇게 제시를 했죠. 김기림이. 한국 시가 나가야 될 방향을, 뭐 다른 말로 하면 기교파 시인들이 나가야 될 방향을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리하여 시는 김기림을 얘기합니다. 시에 있어서 음악성, 외형 같은 것은 각 시의 기술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기림이 이제 시의 건축학적 설계를 얘기했을 때 그 건축학적 설계는 세 가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죠. 뭡니까? 첫 번째는 소리, 두 번째는 형태, 세 번째가 뭐예요? 의미. 이 세 가지가 건축학적 설계에 의해서 시가 건설된다, 건립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교주의로 흘렀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김기림의 논리 안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건축학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종합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그죠? 어느 하나로 치우치는 것이죠. 편향화되는 것이죠. 의미가 빠졌죠. 그죠? 하나는 어느 쪽으로 파편화됐어요? 소리 쪽으로. 또 하나는 시각적으로 파편화가 됐다. 그래서 형태시란 게 나오고 음악적으로 편향화된 것은 뭐예요? 순수시죠. 그게 바로 음악을 추구하면서 의미가 거의 제거되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어느 것만을 추상하여 고조하는 것은 시의 순수화가 아니라 차라리 일면화가 아닐까라고 해서 순수화 경향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면화로 수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순수화라고 얘기한 거죠. 김기림이 순수화 경향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뭔가 편향화됐다는 뜻으로 순수하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일면화다, 편향하다, 거기에 또 편향하라는 말을 썼어요. 뭐 여기까지도 사실은 상식,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근대시에 대해서 또 역사를 기술하면서 서구 근대문학, 근대시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김기림하고 거의 이 당대에 상벽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비평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모더니즘 쪽이고 한쪽은 리얼리즘 쪽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이 평론을 읽어보면 그 논의의 수준도 상당히 이제 세계 문학의 흐름에 어느 정도 정통한 지식을 갖고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는 소위 근대시가 데카당스는 이제 퇴폐적이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데카당스, 세계시의 흐름에서 데카당스 시의 모습을 보여준 시인들이 바로 19세기 말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인데, 상징주의 시가 데카당스 한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내가 얘기했지만은 감각을 통해서 암시와 상징의 효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데아를 추구하는 인간 세계의 현실에서 이데아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수직적 지향성을 이 상징주의 시인들이, 보들레르도 마찬가지고요. 랭보, 말라르메. 그런데 한국의 1920년대, 10년대, 20년대 한국의 이 상징주의 시들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주로 이 센티멘탈한 감상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상징주의 시인들이 많이 소개되고 또 많이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한국의 1910년대, 20년대 이 상징주의의 세례를 받은 한국 시인들이 그런 요소가 강한 상징주의 시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 상징주의 시가 이 데카당스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시인들 중에서 이제 이 말라르메라는 시인의 시가 우리 한국에 많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더군다나 그런 현상을 빚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카당스란 말이 나오고요. 그걸 지나고, 동굴을 지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전후에 강풍을 통과하여 순수시의 운동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건 이제 한국의 경우가 아니라 서구 세계 시의 경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그릇대 순수시의 운동에 이르는 전 과정에, 그죠? 이건 김기림이 이미 서구시의 이 순수화 과정을 정리해서 글로 썼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대하여 전년 반역사적 견지에서 관찰하고 있다. 김기림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서구시의 순수화 경향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관점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민중 개념이 또 나오고, 민중 개념의 번박하다는 것은 아주 평이하고 소박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번박하다. 그러니까 민중 개념을 번박하게 사용하고 김기림이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중 개념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계급 개념에 입각한 문학 이론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임하기 때문에 김기림이 서구시의 역사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순수화 경향을 얘기했지만 거기에 뭔가 오류가 있다, 잘못된 게 있다, 뭐 이런 지금 관점으로 지금 서술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70쪽 오른쪽으로 가면요, 블란스 낭만주의 최대의 개성자의 한 사람 로맹 롤랑도 나오고 앙리 바르비스도 나오고, 여기 마야코프스키가 나오네요. 바로 이게 러시아 구성주의, 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여러 문학적 지식들이 많죠. 미래주의, 구성주의, 러시아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이 벌어지던 그 시기에 대표적인 시인이 마야코프스키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에이젠슈타인이라는 영화 이론가 겸 감독, 제난 포텐킨이라는
세계 영화사에서 이 몽타주 기법을 널리 알린 대표작 전함 포테킨의 감독 에이젠슈타인과 이 마야코프스키가 동시대 예술가들인데 그들은 러시아에서 일종의 모더니즘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죠. 비롯하여 러시아의 시민시에 있어서 이 과정은 일청 전형적이었다. 전형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조선은 팔봉, 김기진입니다. 상화, 이상화, 파량, 해월, 박영희입니다. 박영희. 그러니까 이 해월, 박영희와 팔봉, 김기진이 이 카프 1세대 대표적인 문인이었어요. 그리고 내부 논쟁도 많이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 같은 조직 안에 있지만, 그죠? 계급 문학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방향성을 어느 것이 더 우리 카프 조직의 문학이 앞으로 나갈 방향인가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1차, 2차, 3차까지 벌어집니다. 그게 그 유명한 카프 내부 논쟁이에요. 그 논쟁의 첫 번째 논쟁이 바로 이 해월 박영희 소설가하고 김기진 비평가하고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내용 형식 논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뭐 2차, 3차에 계속 이제 이 내부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 방향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얘기는 자세히 하기는 어렵고 옆길로 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시는 단지 계급 분화 이전의 근대시의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척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 개념을 가지고 서구 시의 세계 시의 흐름을 다시 그죠? 다시 관찰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할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김기림이 했던 작업과는 다른 관점으로 서구 시를 지금 서구 근대시의 흐름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가 개화기를 거쳐서 근대문학이 1900년대부터 전개되어서 이 시점 1935년에 오면 이제 본격적인 현대문학으로 발전하는 이제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이 언제부터냐 이것은 사실 굉장히 또 논쟁과 논란이 많은데 왜 시기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이론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30년대에 오면 이제 이전의 한국 문학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본격적인 현대문학의 수준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 이후에 바로 지금 이 김기림 이마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문학과 리얼리즘 문학이 계속 개성되고 발전되어서 사실은 1990년대까지 오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이제 리얼리즘, 모더니즘, 전통 서정시 뭐 이런 3분법으로 이 유형화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게 지금 세분화되고 또 새로운 문학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문해사조적 관점만 가지고 2000년대 이후의 한국 문학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관점이 유효하게 한국 문학을 이해하는데 한국 현대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30년대 비평가 세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면 이때의 문학 창작과 문학 이론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1930년대. 그러나 그 이후에 해방이 45년, 전쟁 50년, 그 다음에 전후의 폐허 속에서 다시 복구하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이 30년대의 이 한국 문학의 수준보다 상당히 하향되었다가 60년대 이후에 다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년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이후에 이 한국 문학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계속 상승해 왔고 그것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세계 문학의 중심에 진입하게 되죠. 그 진입한 결과가 2010년대에 나타납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기 전에 이미 2010년대에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그것도 사실은 한강 작가가 먼저 그것을 실현했죠. 그게 뭡니까? 채식주의자를 영국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영어로 번역한 것이 영국과 유럽의 독자들과 비평가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으로 전파가 되어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국의 세계 국제 문학상 3대 국제 문학상 중에 하나거든요. 노벨 문학상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맨 부크상이라. 맨 부크상. 그 맨 부크상의 국제 부분, 그죠? 국제 부분에서 바로 채식주의자가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한 그 영어 번역본 그것으로 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맨 부크상 국제 부분은 번역자도 같이 상을 줘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만 받은 게 아니라 데보라 스미스도 공동으로 수상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혜순 시인이 카나다에서 주관하는 그리핀 시문학상, 이걸 또 그 직후에 받게 되죠. 시로. 그래서 이것도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문학상이기 때문에 시인으로서는 김혜순 시인이 그 다음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맨 부크상이 국제문학상 3대 국제문학상인데 그 후에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후에 저주토끼라는 작품, 누구죠? 정보라예요? 맞아요? 정보라 작가 저주토끼.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 그죠? 그 다음에 고래라는 작품, 천명관 작가죠. 천명관 작가의 고래라는 작품. 연속해서 해마다 상을 받은 건 아닌데 최종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상을 받은 건 아니에요. 최종 후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게 2024년이죠.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3대. 이것도 최종 후보에 올라갔어요. 어디에? 맨 부크상이에요. 예, 그런 이제 가시화된 사건들이 전개되다가 10월 8일, 2024년 10월 8일인가요? 10월 10일인가요? 10월 10일인 모양입니다. 10월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현대문학의 이 역사를 크게 조망해 보면 이 30년대에 김기림, 이마의 이 지금 활동, 시로도 활동하고 비평으로도 활동했으니까 공통적으로 박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자 비평가로서 이때 상당한 수준까지 지금 이 평론을 잘 읽어보면요, 상당한 수준까지 세계 문학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물론 그때 한국 문학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식민지였기도 하고 근대화의 후발 주자로서 굉장히 후진적인 문화국이었고 문학적으로 그랬죠. 하지만 30년대 이들의 노력이 엄청난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한국 이 문학 강국이 됐잖아요. K 콘텐츠, K 컬처가 지금 뭐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제 한국 문학까지 거의 이제 중심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 문학과 K 콘텐츠, K 컬처가 같이 한국이 이제 문학 강국이 되었는데, 그걸 자만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 공부가 필요한 거죠. 역사도 공부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왜 지금 이것이 필요한지, 이걸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학점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너무 지겹잖아.
근데 지금 이 공부가 왜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 왜 가치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문학 강국으로서 지금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노벨상 이유가 더 중요한데, 우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텐데, 그런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옆길로 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7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일관되게 어떤 관점으로 이 세계문학, 한국문학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계급의 관점입니다. 71쪽 한번 보세요. 왼쪽에 근대시의 진정한 후계자는 각국 프롤레타리아 시일 것이다 하면서 그죠? 세계시에서 계급 문학의 계급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시인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베지멘스키. 아마 러시아 동유럽의 그죠? 시인이 아닐까? 에른스트 베렐, 툴러 뭐 이런 사람들을 언급해요. 우리는 지금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가 상당히 편리하게 도움을 줍니다. 하루야마 유키오도 여기 언급이 돼요. 지드, 앙드레 지드겠죠. 브레몽, 발레리 등에서만 근대시를 본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르주아적 문학의 입장에서만 보고 계급 문학의 중요한 시인들을 다 뭡니까? 제외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 김기림과 이만은 지금 이 1935년경인데 이 세계문학의 흐름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지금 이 평론 활동을 하고 있다.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중 가운데서는 벌써 18세기 적후에서 신흥계급을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시는 계속 김기림 얘기해요. 사실은 이 글 전체가 김기림에 초점을 맞추고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는 순수화를 시의 일면하라고 정당히 지적하면서도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 순수화라고 하지 말고 일면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비판했는데, 여기서 김기림이 순수화를 시의 일면하라고 정당하게 또 지적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이 글 안에서도 약간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죠? 큰 오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이 얘기를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시의 일면화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역사성을 상실했다. 시민의 시의 퇴화된 양태의 하나다. 자, 시민이란 것도 계급 개념으로 우리가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도 계급이라고 본다면 이제 민중이라는 계급 개념과 시민이라는 계급 개념, 어떤 입장에서 서구 문학을 정리하고 있는지의 차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가 71쪽 왼쪽까지 계속 전개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71쪽 왼쪽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발전의 다른 일면에 대하여 전혀 한눈을 감은 시에게는 금일의 문명의 합칙적 활로가 보이는 대신 문명 그것의 부정에 끝나고 시의 내용과 기교의 분열을 문명에 대한 비평적 지성이라는 것으로 통일하려고 한다. 자, 여기서 내용과 기교의 분열이라는 말이 나와요. 김기림의 논리도 사실은 요약하면 내용과 기교의 분리죠. 왜? 내용을 중시하지 않고 순수화 경향으로 간 것은 기교로 흐른 것이니까요. 내용과 형식의
종합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된 것을 비판한 것이니까 김기림이 스스로요. 그리고 그것을 문명에 대한 비평적 지성이라는 것으로 통일하려고 한다. 자, 이제 이 통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중요한데요. 보세요. 그러나 이 통일도 시의 근본적 견해의 원래 논리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견해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통일도 이 결함이 있는 방식으로 통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아니라 단순한 시의 기술적인 질서화의 기도에 시종시키고 만다.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종시키고 만다. 질서화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산술적 종합이거든요. 그죠? 1 플러스 1은 2니까 산술적으로, 즉 수학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김기림의 이 문제 설정 자체가 세계를 바라보는 혹은 현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가 기하학적 문제 설정이라고 한 이유도 거기 있는데, 이마가 이제 그 지점을 지금 포착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도 시의 근본적 견해 결함에 의해서 진정한 통일이 아니다. 질서화다. 하고 강조 표시를 했죠. 질서화라는 말이 뭘까? 질서화라는 말이 뭘까? 내가 이제 볼 땐 그건 산술적 계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서화의 의지의 근저에는 번박하기 짝이 없는 인간정신 휴머니즘이 가로놓이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이 낭만주의를 다시 수용한 그 결과, 휴머니즘, 인간성을 다시 끌어들이는, 김기림도 끌어들이고 이마도 끌어들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현재 이 상황에서. 자, 질서의 의지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질서화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된 거잖아요. 무엇을 질서화라고 말하는지 지금 이마도 자기가 뭘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따옴표만, 그 강조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만일 민중의 개념이 계급 분화 이전에 18세기적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옷을 18세기적 의복을 입은 우상이라면, 자, 민중 개념. 자, 민중이란 개념이 사실은 막연하죠. 모호하잖아요. 아직 계급이 분화되기 전에 뭉뚱그려서 그냥 민중이다. 인민이라는 용어도 있죠. 인민. 북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민. 민중, 인민, 군중, 뭐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국민이란 개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명칭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건 계급 개념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시민이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근대 문학에서 어떤 주체를 설정할 때 계속 문제가 되어 온 것입니다. 한국 문학에서 이 민중 문학 할 때 민중도 이 1900 민족이라는 개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그죠? 자, 이제 주체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석소의 하나로 이 주체가 창작 주체도 있고 수용 주체도 있고, 그 주체를 계급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개념으로 다른 층위에서 접근도 할 수 있겠죠. 이마의 비평을 보면 그런 주체 개념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정신 이퀄 휴머니즘의 개념은 계급 분화 이전의 18세기 즉 인간의 의장을 입은 우상이 아닐지. 사실은 이 질문은 김기림에게 이마가 지금 던지고 있지만 이마 자신도 지금 인간정신 이퀄 휴머니즘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받아들이면서 이걸 계급 개념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마가 볼 때는 김기림은 이 인간정신 이퀄 휴머니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이 계급 개념, 즉 주체 개념이 모호하다. 자기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지금 차별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이다. 그거든. 기림씨여, 당신의 사유는 너무 시적이다. 과학적인 관찰은 문학 시에 있어서는 한없이 무디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기림에 대해서 당신은 과학적 비평을 주장하고 있지만 문학에서 그것은 무디다. 예리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넘어가서요. 72쪽입니다. 계속 이제 그 인간성과 휴머니즘을 받아들이는 김기림의 그 태도, 방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 지점은 왜냐하면 자기도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확실하게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72쪽 오른쪽입니다. 그러므로 시의 시적 감격의 원천으로서 인간 정신이란, 김기림이 새 인간성이 필요하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체성의 시로 가야 된다. 그 새 인간성에 해당되는 게 이제 휴머니즘이기도 하고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하고 사상이기도 한 것이니까 전체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김기림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만은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인간 정신이란 무력에 대한 한계 이론적 미봉이며 미봉책이다. 그죠? 이론적으로 무력한데 거기에 미봉책으로 지금 인간 정신을 얘기하고 있다. 인텔리겐차의 가분한 주관적 자신이다. 인텔리겐차라는 또 이제 뭐예요? 계급 개념을 쓰면서 김기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의 새로운 경향을 대표하는 역작, 기상도가 보여주는 문명 비판이란 것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오히려 이 기상도에는 비판 정신 그것보다도 자연, 기물입니다. 기물이라는 단어는 뭐 요즘 잘 사용하지 않죠. 사물, 그죠? 사물 이런 뜻입니다. 사물 혹은 문물이란 단어도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데 사물, 인간 등의 대상을 인텔리겐차류의 소비적 취미에 의하여 시적으로 질서화, 여기도 질서화란 말에 강조 표시를 했어요. 여기에 구체적인 뭔가 개념이 필요한데 그냥 질서화라고밖에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이제 이마도 자기 논리를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한계 감각적인 신미성이 보다 강하게 노현되어 있다. 기상도까지 묶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림의 비평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시인이기도 하고 이 당시에 이 무렵에 기상도라는 야심작을 발표하기도 했으니까 기상도까지 지금 비판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분량이 긴데 이제 74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에 인용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것입니다. 74쪽 오른쪽에 이제 거의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낭만주의의 전형적 일례로서 나는 이 시를 생각한다. 자, 여기서 진실한 낭만주의란 말을 썼거든요. 새로운 리얼리즘이란 용어도 쓰고요. 새로운 낭만주의란 말도 쓰고요. 거기에 조금 설명을 붙여서 진실한 낭만주의란 말도 써요. 사실은 좀 공허한 말이긴 하죠. 진실, 어떤 게 진실인지 그죠? 그 앞에서 이제 질서화란 말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생각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썼겠지. 질서라는 말도 참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질서화됐는지를 써야 되는데 그냥 질서화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 이 진실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지 참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새롭다. 이 얘기도 이전의 낭만주의가 아닌 새로운 낭만주의다. 이전의 리얼리즘이 아닌 새로운 리얼리즘이다. 왜? 리얼리즘과 낭만주의가 결합됐으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낭만주의의 사례로 뭘 얘기한다고요? 그 앞에 안녕만 시의 시 강동의 품. 강동의 품입니다. 내가 언제 강동의 봄으로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강동의 품. 이게 전집을 스캔한 것이니까요. 내가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봄이 아니고 품이에요. 중앙일보 신년이니까 35년 신춘문예 당선시입니다. 이것을
이 시에는 여태까지의 조선 프롤레타리아 시의 최초의 발전을 볼 수 있다. 와, 이게 신춘문예 신인 작품인데 여기서 그동안 우리 한국 프롤레타리아 프로시가 아무도 보여주지 못한 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금 가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면서 과연 이마가 어떤 이유에서 이 작품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평문을 공부할 때는 거기서 언급되는 작품도 우리가 읽어야 조금 더 깊이 있는, 그죠?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그걸 다시 찾아서 읽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자연, 인간, 감정 모두가 골수에 밴 생활의 냄새로 용해되고 시화되어 있다. 자, 이 문장 하나에서 우리가 뭘 건질 수 있어요?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자연만 있지 않고 인간과 감정이 있는 것이죠. 인간과 감정 다 낭만주의적 요소, 휴머니즘, 인간성, 뭐 이것과 다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인간이나 감정을 다시 강조한다는 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자연이든 인간이든 감정이든 이건 다 소재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수렴해내는가, 어떻게 형성하는가? 생활의 냄새로 용해된다 그랬어요. 생활. 구체적인 현실, 생활 현실. 리얼리즘 문학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죠? 관념적인 것, 추상적인 것보다, 원리적인 것보다 구체적 현실을 문학에서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리얼리즘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의 냄새로 용해된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이 시에는 위선, 진정한 민족성, 그 가장 큰 것으로 향토에 대한 사랑, 민족성도 진정한 민족성도 나타나고 국토에 대한 사랑도 나타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동경만 내의 공장지대 아라카와의 탕류를 단풍든 무사시노보다도 사랑한다 했을 때, 이 일제 강점기니까 지금 이 동경만에 있는 공장지대도 등장하고, 지금 아마 이 시에 등장하는 배경에 이제 이 일본 이 공장지대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자연을 생활을 통해 생생한 자태로 노래한 것이다. 자연을 일만치 생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마가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생활이죠. 그래서 리얼리즘 문학이 어느 지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중시하고 있는지 다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순수 자연시를 쓰는 혹은 모더니즘 시를 쓰는 시인들의 경우는 이 생활이라는 지점보다, 현실이라는 지점보다 이 자연을 소재로 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지혜로 삼는다든지, 그죠? 어떤 계몽적인 혹은 메시지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인간 정신의 합의를 통해서 초월적 어떤 정신 세계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이제 경향을 보이는데 발해서 이 리얼리즘 문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을 더 강조한다. 이런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데 역시 궁금증이 남죠. 김기림의 논리에 대해서 질서화라고 말했던 것, 그죠? 따옴표가 강조 표시가 있어. 그리고 진실한 낭만주의, 생활을 강조한다는 것 정도 가지고 이게 뭐가 왜 이 작품을 높이 평가했을까? 안녕만의 강동의 품. 자, 이게 더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서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쓰던 당시에 이마도 생각이 아직 더 구체화되지 않은 지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당히 일반적인 얘기들, 그동안 자기가 비판해왔던 그 모더니즘 시에 대한 혹은 또 기교파 시에 대한 비판들이 꽤 긴 분량인데 반복적으로 서술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논쟁이 진행되면서 이 자기 논리를 더 구체화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평론을 통해서, 그 이후의 평론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강의 계획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기교파와 조선시단이에요?
바로 우리 스크린에 돼 있죠. 75쪽에. 맞나요? 네, 봅시다. 그게 36년 2월에 발표된 것이죠. 기교파와 조선시단. 자,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부했던 담천하의 시단 1년이 35년 12월이고요. 기교파와 조선 시단은 36년 2월이니까 2달 만에 쓴 거예요.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교파와 조선시단이 그 현실에 적극 관심, 시와 현실 이후에 나온 건가요? 김기림의 시와 현실이 36년 언제 나왔죠? 이게 먼저 나왔나?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기교파와 시와 현실. 순간 헷갈리네요. 시와 현실. 이게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내 기억이 맞네요. 이게 1월에 나왔어요. 김기림의 시와 현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 기교주의 논쟁을 교재로 먼저 공부하고 지금 김기림이와 박용철 평론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기교주의 비판이 먼저 34년 4월에 나왔고 34년 12월에 그 다음 나온 게 담천하의 시단 1년 이마, 그 다음에 을의 시단 총평이 이제 박용철이 35년 12월에 그죠? 나왔고 그 다음에 36년 1월에 나온 게 시와 현실입니다. 김기림이 이제 그 다음 바로 1월에 됐고 그 다음 2월에 나온 게 이제 바로 이거예요. 기교파와 조선시단입니다. 자, 얼마나 구체화됐는지 2달 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담천하의 시단 1년을 발표하고 35년 12월에 직후에 이제 김기림이 먼저 이제 발표를 한 것이 이제 시와 현실. 원래 발표된 것은 시니어 현실에 적극 관심인가 그렇죠. 제목이 기니까 나중에 시와 현실로 평론집에 수록할 때는 짧게 시와 현실 이렇게 고쳤어요. 아마 그것에 또 자극을 받아서 바로 2월에 한 달 만에 또 이마가 쓴 것이 바로 이 글입니다. 자, 논리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죠. 75쪽 오른쪽에 이 글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동아의 작년 12월에 시단 1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담천하의 시단 1년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이걸 작년 12월에 자기가 신동아 12월호에 게재했는데 그 바로 직후에 같은 12월이니까요. 박용철이 을의 시단 총평의 대부분을 김기림 씨는 시인으로서 현실에 적극 관심의 일부를 전론은 자기 글을 위해서 할애했다. 그죠? 그 과정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일종의 응답으로 이거를 또 쓰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6쪽으로 가서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해요? 김기림 씨로서 작년에 발표한 거년은 작년입니다. 시에 있어서 기교주의 반성과 발전 등의 노작을 비롯해서 기교주의에 대한 반성은 부단한 모색 가운데 근본 이번에 바로 1월 달에 나온 거죠. 36년 1월 시인으로서 현실에 적극 관심해서 명확한 현실적 자각에 도달하고 있다. 뭐 인정해 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김기림이 상당히 현실 자각을 많이 했구나. 뭐 이렇게 임하고 볼 때는 기특하다. 그동안 현실을 반개하다가 그죠? 내용과 사상을 반개하고 현실 도피를 하다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자각했네, 각성했네. 뭐 이런 지금 멘트예요. 시는 시에 있어 현실적 관심의 새로운 태도를 전체주의라는 개념으로 명명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쓴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 전체성의 실론이라고 말한 것을 전체주의다. 우리가 전체주의는 파시즘, 공상주의처럼 개인의 자유보다는 전체의 그죠? 일관된
사회 체제를 추구하는 어떤 국가나 집단을 전체주의다 이런 말을 쓰죠. 김기림이 전체주의를 주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용어는 약간 이상합니다. 용어는 약간 오류가 있고 전체성의 실론, 그죠? 시가 전체성을 추구해야 된다. 할 때 전체라는 단어 혹은 전체성이라는 단어가 정확합니다. 이 전체주의란 말을 썼어요. 전체주의라는 시의 개념 가운데는 내용과 형식을 동렬해 놓는 등가적 균형론의 여운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썼어요. 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내 용어로는 산술적 종합이고 지금 이마가 얘기하는 용어로는 등가적 균형론이에요. 산술적 종합은 좀 쉽지만 등가적 균형론은 좀 어렵긴 하죠. 용어가. 그러나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등가적 균형이라는 것은 내용 형식을 같은 값으로 놓고 등가로 놓고 그죠? 균형을 맞춘 거예요. 그동안에는 기교 형식만 너무 치중했으니까 등가적으로 이제 같은 값을 가지고 이제 내용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등가적 균형론이죠.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술적 종합이죠. 산술적. 기하학적으로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용 플러스 형식이면 문학과 예술이 전체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굉장히 도식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것을 기하학적 사고방식인데요. 이마가 볼 때는 이게 등가적 균형론이야. 여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가 그런 기미가 적지 않다. 그런 기미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생활 현실이 차지하는 중요한 자리를 장만하고 있다. 역시 생활 현실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구체적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리얼리즘 문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안녕만의 강동의 품도 높이 평가한 이유가 자연도 있고 인간도 있고 그죠? 휴머니즘도 있지만 그걸 생활 현실 속에서 녹여냈기 때문에 그건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마가 질서화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막연하게 얘기했던 것에 이 뭡니까? 이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질서화. 김기림의 논리를 질서화라고 그냥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등가적 균형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생각이 조금 더 발전한 거죠. 논쟁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더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죠.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뭡니까? 탐구하다 보면 이게 발전이 더딘데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하거나 그죠?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같이 토론하다 보면 이게 발전이 더 빨리 되죠. 지금 이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마도 거의 2달 만에 그죠? 1-2달 만에 지금 이게 더 구체적인 생각이 발전이 있었어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우리 사실 한 학기에 공부할 수 있는 이 분량을 상당히 초과해서 우리가 이번 한 학기에 시인 3사람, 비평가 3사람을 하는데 사실은 너무 한 학기에 많은 걸 지금 압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꾸 내가 옆길로 새거나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그리고 시시콜콜이 얘기하는 임하의 이 글들을 다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니까 82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김기림에 대한 코멘트에서 이제 박용철이 의례시단 총평에서 논쟁에 개입했으니까 기억납니까?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그리고 변설 이상의 시라는 글을 또 보여줬죠. 그게 바로 이마 비판이죠. 이마는 시를 변설로만 본다는 거죠. 시는 변설 이상인데 변설로만 본다. 즉 논리적 내용으로만 시를 의미로만 판단한다. 시는 그 이상인데 그게 이제 박용철의 이마 비판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합니다. 82쪽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나?
자, 82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봅니다. 기말고사의 두 번째 유형 문제, 작품을 인용하고 이제 질문하는 그 문제에 이렇게 이제 김기림, 임화, 박용철의 이 우리 부교재에서 공부한 이 평론들 중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단락 혹은 두 단락이 이렇게 인용이 되면 그게 어느 비평가가 쓴 어떤 작품이다. 일단 비평가의 이름과 제목을 우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한 부분을 최대한 많이 서술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교재에서 그렇게 이제 두 문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너뛴 부분은 사실은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좀 적고 지금 수업 시간에 공부한 부분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82쪽 자 왼쪽에 아름다운 변설, 적절한 변설을 누가 사랑치 않느라 그것은 우리 인생의 이게 인용 표시가 돼 있죠. 따옴표가 2개짜리.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박용철이 이 말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변설 이상인데 왜 변설로만 시를 이해하고 비평을 하느냐. 소위 변설시에 대한 시의 돌연한 수긍은 곧 생활의 현실의 문제의 변설이 아니라 감정의 변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활에 좋은 변설자, 나아가서는 새로운 세계의 창조적 몽상의 변설자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역시 강조점은 생활입니다. 그죠? 생활과 현실이에요. 변설은 시에서 기본인데, 그죠? 변설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박용철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선 변설에 충실하려면 이 생활 현실에 대한 변설을 해야 된다. 너무 이제 자연 속에 들어가거나 인간 정신의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거나 예술 지상주의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84쪽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84쪽 오른쪽 아래쪽입니다. 우리들의 시가 그 결함을 극복하는 긴 도정을 통하여 도달하는 지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림씨는 전체주의의 시라고 하였다. 여기서 또 전체주의란 말을 썼어요. 약간 부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비평을 쓸 때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구사해야 되는데 이건 다시 살펴봐야 되겠어요. 다시 조사해 봐야 되는데 김기림의 그 비평문에서 전체성의 시라고 했다고 나는 기억하는데 전체주의란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전체주의라고 해요. 이제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약간 바꾸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제 인용하는 것은 일종의 반칙인데 이 전체주의라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 상태는 시의 이상적 상태로서 내용과 기교를 통일한 한 전체의 시일 것이 틀림이 없으나 이 부분은 강조 표시 따옴표를 했어요. 이게 김기림이 했던 말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전체주의라고 이름하는 것보다는 가장 완성된 시, 다시 말하면 명일은 내일입니다. 내일, 미래에 있어서 유일한 완성된 시라고 봄이 명확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전체주의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틀렸고 완성된 시라고 봐야 된다.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앞으로 완성된 시를 쓰려면 뭘 통일해야 돼요? 내용과 기교를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논리가 중요한데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85쪽 왼쪽이에요. 오직 이 내용과 기교의 통일 가운데는 자, 이 내용과 기교의 통일은 김기림이 이미 먼저 제시했고 그 최종 지점은 전체성의 시예요. 양자가 등가적으로 균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등가적 균형론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등가적 균형론. 요거는 김기림의 논리를 그죠? 공격하거나 지적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마가 볼 때는 이게 등가적 균형론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통일은 위선이라고 해서는 우선 전체로서의 양자를 가능케 하는 물질적 현실적 조건으로서 성립하고 자, 이 모순된 양대립 개념은 어디에 토대를 둬야 돼요?
현실적 토대 위에서. 그죠?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사고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김기림의 그 논리에 대해서 이 대응 논리를 어떻게 펼칩니까? 그 형식과 내용 모두 어디에 물질적, 현실적 조건 아래에서 내용도 생겨나야 되고 형식도 생겨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용과 형식이 종합이 돼야 되는데 산술적 종합이 되면 안 되고 등가적 균형론이 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형식 논리라. 그죠? 이 부분 예리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마도 상당한 비평가라는 걸 알려줍니다. 형식 논리적이 아니라 변정법적으로 통일돼야 된다. 내용과 형식의 뭡니까? 형식 논리의 종합이 아니라 변정법적 종합이 돼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글의 핵심이에요. 사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자기 생각을. 앞에서 질서화라는 말에 굉장히 그냥 대충 얘기한 것인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 글이 2달 만에, 그죠? 2달 만에 이렇게 좀 구체화시켰어요. 변정법적 종합이다 이란 말을 써요. 사실 이건 뭐 새로운 건 아니죠. 이마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생각 속에 사고방식 속에 이미 그 변정법은 들어있고 헤겔의 변정법으로부터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적 청의에서의 이 변정법이 마르크스 사상의 가장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그 변정법이 이 이마의 사고방식에 이제 근간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대충 얘기했던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이 지점입니다. 내용과 형식의 변정법적 종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김기림의 그 종합은 좀 다른 거였죠. 내가 볼 때는 산술적 종합이었다. 이마가 볼 때는 등가적 균형론이다. 등가적 균형론. 그렇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나중에 이 이마의 평론을 하나가 남았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박용철로 넘어갈 텐데 넘어가기 전에 이마의 문제 설정도 한번 정리를 해볼 것입니다. 미리 얘기하면 이미 예상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이미 이전에 다 내가 한번 언급했지만 김기림의 기하학적 문제 설정과 비교할 만하죠. 뭐예요? 이마의 변정법적 문제 설정. 이미 이 평론들에서 다 그것이 표면화됐죠. 현실화됐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어떤 이 뭡니까? 세계관이라고 할까? 그 설정, 문제 설정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변정법적 문제 설정이 결국 이 글의 핵심을 이루는 근거를 이루는 어떤 사고방식, 문제 설정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마에 대한 보충 교재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마를 정리한 다음에 박용철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